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논리 강의의 강선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그런 문제들이 지난 강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2번 문제 살펴보시면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우린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어떤 글쓰기 문제에 대한 고뇌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어떤 글쓰기에 크나큰 문제가 제시되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살펴보시면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체에 구애되는 것이 병이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이다. 자,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은 옛날 것에 너무 구애가 되고요. 옛날 것들에 너무 그런 격식이나 형식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도리에서 벗어난대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네요. 자, 참으로 옛것을 모범으로 삼때 변통할 줄 알고 모범으로 삼때 좀 변용할 줄 알고요. 새 것을 만들어내되 또 도리를 지켜서 법도가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글이 옛날 글과 같을 것이다. 바람직한 글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앞에 어떤 글쓰기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될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고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해결책이 마지막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가 문제가 나온다면 이 나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새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자,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괴상하고 허황되고 지나치게 치우친 글을 쓰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새 것을 만드는데 괴상하고 허황되고 지나치게 치우친 글들이 나오나 봐요. 그쵸? 이는 임시조처로 세길 높이의 나무를 옮기게 하는 것이 통상의 법령보다 중요하다는 격이고, 자, 사실은 통상의 법령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격이고, 2학년에 새로 만들어진 간드러진 노래를 종묘의 음악으로 연주하여도 좋다는 격이다. 종묘 궁궐에서 연주되는 그런 음악이 더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종묘의 음악으로 연주해도 좋습니다 라고 잘못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어찌 새 것을 만들겠는가? 자, 새 것 만들어야 하는가? 근데 새 것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새 것을 만들겠니? 새 것 만들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야 세상에는 마침내 옛것을 모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주나라의 제도를 본떴던 역적 왕망이 역적이죠. 역적. 자, 예약을 주립했다는 격이며 역적은 옛날에 강조했던 시대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예법과 음악을 수립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격이래요. 잘못된 거고. 공자 얼굴이 닮은 양화가 얼굴만 닮았대요. 근데 만세에 후대에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격이래. 그럼 이것도 역시 잘못된 얘기죠. 자, 그러니 어찌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지금 라에서는요,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옛것을 모방했을 때, 문제까지 지금 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라가 맨 앞에 오겠구나.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옛것을 모방할 수 없으면 모범으로 삼을 수 없으면 새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다가 나오겠죠. 근데 어때요? 새 것도 이런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가가 나오겠죠.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도 이런 문제, 새 것을 써도 이런 문제니까요. 자, 그럼 그만둬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글쓰기 방법 나오겠죠? 옛것을 모범으로 삼때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내들 법도가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그래,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라다, 가, 나. 답은 5번이 되겠죠.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번 문제는요, 이 보기가 적절하게 들어갈 곳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기 살펴보시면 이것은, 또 이런 지시어가 제시되어 있죠. 이것이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 앞에 논리의 결함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고요.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아마 그 안에 삶을 위한 것,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자,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구과학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당위성이 아닌 사실성으로 시작하고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자, 과학이 당위성이 아니고 사실성으로 시작해서 사실성으로 끝난대요. 자, 삶의 세계 안에서 당위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학문 그 자체 속에서도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서구 과학, 예를 들어서 의학 같은 경우에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99%가 이 유전병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이 만약에 과학적 사실이 나왔다고 쳐요. 자, 그러면 당위성은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라는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활용한 당사자. 내가 이런 유전병을 갖고 있어도 이런 과학적 사실은 알지만 내가 그래도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아이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당사자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 점에서 왕왕 혼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라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에서 어떤 당위를 이끌어내는 오류. 어떤 사람이 유전병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아이가 99% 100% 또는 유전병에 걸린다고 쳐도 그 사실이 반드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위를 이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당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오류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 자연주의적 오류라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은 사실로 끝나야지 당위를 이끌어내면 안 돼. 어떤 걸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 라는 게 서구 과학이죠. 자, 특히 자연과학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속에 당위성이 끼어들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학문에서는 당위성과 사실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서구 과학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과 사실성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이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서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성에서 당위성을 이끌어내면 자연주의 오류입니다. 논리적으로 오류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동양은 다르다. 그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아마 그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서양 과학, 서구 과학 얘기 나왔고요. 자, 동양에서는 그 사실과 당위를 연결시키지만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D가 지금 이 보기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동양에서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연유하게 된다. 자, 한편 동양 학문이 지닌 이러한 성격이 치르게 된 대가 또한 적지 않다. 결국 물질 세계의 질서를 물질 세계만의 논리로 파악하는 체계, 곧 근대 과학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나머지 이거 넣었을 때, 이 문장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역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그런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앞부분
윷놀이 규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윷놀이에서 육가락을 던져 얻는 점수가 독에 걸린 모로 다른 것은 신분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사회적 지위를 반영했구나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지금 생략된 부분 보시면요. 자, 이들의 신분과 연관지어 본다면 도는 천민, 개는 상민, 걸은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판은 특권층으로 유치, 무반, 모가 문반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이제 좀 더 높은 계급에 연결이 됐구나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둘째, 윷놀이에서 육가락을 던져 점수를 얻는 것은 운명에 대한 수능과 함께 운명을 변화시켜 보려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중요한 문장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육가락을 던져 점수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기초하고 있어 운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추에 던지는 방법에 따라 그 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운명에 순응해야지만 어떤 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자, 육가락을 던진 사람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확률의 운명을 맡기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 문단의 그런 중심 내용과 가장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답은 그래서 1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게 추리한 그런 문제고요. 자, 본격적으로 뇌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그 기능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19세기를 풍미했던 유상학 중에 하나인 골상학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골상학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곳이 머리이므로 머리를 구성하는 두개골의 구조를 파악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정신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문이다. 자, 이 머리의 두개골에 따라서 성격도 나오고 정신적 능력도 나오고 이 머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본 게 이런 골상학이죠. 자, 이 학문은 당시에는 꽤나 그럴듯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두개골을 계측한다는 의미의 두개 계측학이라는 학문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골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인 독일의 의사 프란츠 조셉 갈이다. 그는 인간의 뇌에는 약 28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것들은 두개골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개골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두개골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쉽게 말해 살인범의 뇌에는 살인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튀어나와 살인범을 가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 그래서 살인범의 뇌에 어떤 기관이 튀어나와 있어. 두개골이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 살인범을 가려낼 수 있어.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장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의한 것으로, 자, 용불용설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발달이 되고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퇴화가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역시 용불용설 나왔고요. 앞에 그런 내용들과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건 자주 사용하면 어때? 커지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줄어서 그에 따라 두개골 역시 솟아오르거나 함몰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이 가장 적절하겠구나 라고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두개골의 올록볼록한 모양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종류의 지적사고를 했는지 특징 지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뒤에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15번에 5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우리 여기서 살펴보시면 5번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그 선제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돌출된 뇌의 부위를 관찰하여 다음 세대의 유전 관련된 내용 나오지 않았죠? 자, 어떤 기관의 크기를 수치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이 갖는 기능의 정도, 크기가 큰 게 기능이 많고 뭐 발달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어떤 기관에 대한 거 아니었죠? 기관의 크기에 대한 거 아니었고. 자, 3번 뇌의 여러 기관과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인지작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자, 4번 자연의 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번식. 자, 열등한 개체는 도태. 우수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거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아까 전 5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우리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은 역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말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같은 음악,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 그만큼 우리 공연 예술의 특성인 일회성이 두드러진다.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또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고정된 것을 반복하는 녹음 테이프에 맞춰 하면 춤추는 사람부터가 어딘가 어색해지고 관중도 별 흥을 느끼지 못한다. 생음하게 반주해야 하고 그 순간에 연주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춤추는 사람과 반주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며 호흡을 같이 해야 제대로 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과 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음악과 춤이 전혀 제각기 제멋대로 공연되어도 좋은 것이다. 뭔가 음악과 춤이 딱딱딱 맞는 것보다는 제멋대로 제각기에도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휘몰이, 휘몰이는 장단 중에서 빠른 장단이에요. 휘몰이로 마구 몰아대는 음악 반주에 춤은 거기 아랑곳 없이 아주 느리고 태평스러운 춤을 춘다든지 하는 음악과 춤의 이런 극단적인 대비. 지금 현대사회에서 음악 장르가 빠른데 막 천천히 이렇게 춤을 추면 쟤 되게 춤 못 춘다 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 보면 오히려 역동성이 드러난대요. 막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역동성이 막 잘 드러나고요. 자, 나아가 어떨 때 음악과 춤이 만나면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앞에 문맥을 살펴보니까 음악과 춤은 어때요? 맞지 않아도 좋아. 오히려 역동성이 드러난대. 그러면 음악과 춤이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춤과 음악이 자유로운 불일치를 이룰 때 이 선지가 가장 적절하고 날 수 있습니다. 쉼없이 음악만 연주할 때 이런 거 아니죠. 반주춤이 동시에 빨라질 때 아니고요. 자, 느린 춤의 느린 반주 연주 이것도 아니죠. 춤의 내용을 반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아니었습니다. 앞 문맥만 잘 살펴보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혁명이나 민중봉기 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면 이런 시민이나 민중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혁명이나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대에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여 어떤 재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정치적 선택으로 조세의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자,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활한 재정활동을 위한 조세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조세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이유, 그런 배경이 앞에 제시가 됐죠.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효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는 이런 조세 원칙에 골몰하게 된 배경들이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 조세 원칙에서 공평과 효율의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뒤에 공평의 원칙 나올 거고 효율의 원칙 나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 찾기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내용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공평의 원칙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 효율의 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죠. 아, 이런 원칙 제시되어 있네. 그럼 조세 원칙을 설명하려 할 때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콜베르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원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조세 원칙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원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조세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 빠르게 그냥 딱딱딱 보시고요. 질문을 읽지 않아도 아, 공평의 원칙 나왔고 효율의 원칙 나왔네. 이렇게 부분 살펴보시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조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글이구나 살펴보시면 답이 5번이 또 쉽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5번의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이 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 찾기 문제는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또 금방 다 질문을 읽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다음 글의 주제에 관련하여 언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철근은 동남풍이라는 말이 있다. 버스 떠난 뒤에 손든다는 식으로 때를 놓쳤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철은 계절 지칭하기도 하고 철들다, 철나다에서 같이 파리를 분별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철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 우리만의 농경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자, 이런 게 예로 등장을 한 거고요. 자,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우리말은 농경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자, 그래서 절호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을 부르는 명칭도 먹고 사는 일, 즉 농사일과 결부되어 있다. 자, 우리말의 농경 문화의 특성이 반영이 되었구나.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릿고개의 말뜻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쌍의 묵은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 볼이 낮은 염을 짜는 음력 4, 5월경 흔히 춘공기라 불리는 이때야말로 가장 춥고 배고픈 시기였다. 결국 높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들다는 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깐깐호월이란 별칭을 덧붙여 주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춥고 배고픈 시기를 지내면서도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품이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이런 말 속에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만의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풍요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으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의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에 나타나는 어떤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앞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뭐 농경 문화라던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어떤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 민족의 어떤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어에 담겨 있구나라고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글의 주제는요. 가장 적절한 걸 살펴보시면요. 자, 그래서 구체적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음성, 음영을 결합한 기호체계이다. 이게 중심적 내용 아니었고,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민족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자, 언어에는 어때요? 민족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삶의 모습, 농경문화라던가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구나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분절하여 나눠서 뭔가를 나눠서 표현한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18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문단이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질문을 다 읽고 푸는 것보다 이 짧은 문단을 읽고 나서 선지를 보고 선지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읽은 이 문단에 이 선지에 나온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푸는 게 조금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이런 문단을 읽으시면 나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다시 읽게 되고 찾게 되니까요. 좀 짧게 끊어서 어느 정도 독해를 하시고 선지로 가셔서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선지를 이런 식으로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에 대한 백성들의 집념과 열의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 조선시대 뭐 이럴 때에도 높았나 봐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조선시대는 양반을 말할 것도 없고 천민 때까지도 교육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졌으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제들이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자, 이와 같은 교육열과 집념으로 자, 말미암아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천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문자 해독력이 크게 높아졌다. 자,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우린 보통 양반들만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평민이나 청민들도 이렇게 문자 해독력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와 중국의 명, 청 시대 및 일본의 막부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문자 해독력을 비교해 본다면 조선의 백성이 중국이나 일본의 백성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단 읽으시고요. 자, 선지를 살펴보시면 자, 우리 앞부분에 요 내용이 나왔었죠. 조선시대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 천민층 교육열이 높았다. 바로 여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여기 2번 선지도 중국이나 일본의 백성보다 조선의 백성이 문자 해독력이 높았다. 바로 앞에서 읽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지어가시면 됩니다. 자, 위정자들인 백성들에게 춤과 효를 바탕으로 한 예를 가르치면 백성들은 자연히 왕에 충성하고 부모를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게 되어 삶이 안정되고 정치는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런 춤, 효, 이런 유교를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선제에서 1번 조선의 위정자들은 춤, 효를 중요한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은 백성에게 오로지 예의를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우선 무예 교육이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과 응시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두 차례 외침을 겪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군사력이 거의 증강되지 않았으며, 자, 우리 조선시대에 문간, 무간 있으면 문간을 더 우대했잖아요. 어떤 무간이라던가 무예교육 이런 것들 힘쓰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이런 그런 전쟁이 겪었으면서도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선지 5번. 조선은 두 차례의 외침이 겪은 무술교육에 힘쓰는 등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반대 내용이 오히려 나왔죠. 자, 그래서 답은 19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5번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 뒤에 안 읽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계속 읽을게요. 그 결과 개항계의 열강의 침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각종 기술교육을 경시하고 이에 종사하는 관료들이 천대했기 때문에 기술교육 관리 천대했어요. 자, 조선시대 내내 이렇다 할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 말기 근대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자, 4번 조선시대 기술교육을 경시하던 풍조는 근대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번에는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단락별로 읽고 독해하시고 이제 선지 가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1990년 인간 개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수를 10만 개로 추정했다. 인간 DNA보다 1600배나 작은 DNA를 가진 미생물이 17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간처럼 고등 생물의 기능을 가지려면 유전자 수가 적어도 10만 개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선지 살펴보시면 5번. 개놈 연구 초기의 과학자들은 고등 생물의 유전자 수가,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고등 생물이죠? 자, 유전자 수가 하등 생물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미생물은 1700개 유전자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10만 개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다라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20번에 5번. 자, 이렇게 여기만 읽고도 지금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푸시고, 이렇게 빠르게 푸신 문제는 따로 표시를 해두시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시면 이제 나머지 밑에도 읽어보면서 맞았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2003년 국제 컨소시엄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밝혔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수는 겨우 4만 개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식물인 애기장대와 비슷하고 선충이나 촉파리보다 겨우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많은데 불과하다. 기존에 우리가 추정한 것과 다르게 그렇게 유전자 수가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촉파리 유전자 수는 인간의 유전자 수와 같다? 같진 않죠. 몇백 개, 몇천 개 좀 더 많다라고 내용이 있었으니까 1번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즉 인간의 유전자 수는 다른 생물체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자, 여기서 4번, 유전자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인간과 선충의 유전자 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렸죠. 자, 사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관점은 생명 현상에서만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 자, 3번 선지 보시면 생명 현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든 동물 영장이다. 우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틀렸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후각이나 힘, 추위에 견디는 그 특정 능력 등 특정 능력 면에서 인간이 여타의 생물체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력, 아이디어, 문화 등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여타의 생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인간이 유전자 수에서는 왜 다른 생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인간의 유전자는 슈퍼 유전자라는 견해가 있다. 자, 인간의 유전자는 다른 생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뛰어난 기능, 더 새로운 기능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자,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인간의 유전자 쓰기엔 선충, 초파리 등과 비슷하지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른 생물의 단백질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 인간의 단백질인 여러 개의 작은 단백질 조합을 이루어 어떤 일을 하는 팀플레이 형태, 즉 다른 하등 생물에 비해 훨씬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형태로 협력하도록 진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 2번 선지 인간에 비해 하등 생물의 단백질은 분업화되어 있다. 자, 인간이 더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죠. 자, 2번 선지 틀렸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지 전개 방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읽지 않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몇몇 주장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이렇게 몇몇 주장이 소개가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역사는 흥미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역접이죠. 반대는 내용입니다. 흥미만의 즐거움만을 위해서라면 꼭 역사를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 주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한계, 뭐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역사는 지시를 전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주장 나올 거고 그 뒤에 혹시 문제점이 있나 또 살펴보시면 되겠죠. 과거의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삶에 도움을 주지만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인간들이 때때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장 문제점이네 라고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역시 주장이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점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주장이 있다 다만 역시 역적이죠. 뒤에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러면 각각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나 보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은요. 그렇게 보시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